안녕하세요. 2024년 개정세법 강연을 맡게 된 세무사 장본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구성은 그렇게 했어요. 국세기본법서부터 이제 13회 보면은 연중세법령 개정사항까지 해가지고 2023년 중과 2023년 말까지 이제 개정하고 또 이제 연초에 나온 그 시행령 반영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인데요. 각 이제 법 내용 보시면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한 소목차를 이제 다 제시해 드렸고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 그 전자송달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가 원래 이제 납부고지서나 국세환급통지서 같은 건데 독촉장도 이제 전자송달 범위로 그 서류로 이제 넣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국세외교심 정부위원 지명 요건 등 조정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 국가 내부 관계들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3번에 국세예교심사위원회, 납세보위원회 뭐 이런 제척 기준 합리화 해가지고 그 이제 위원들 하시게 되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은 사건에서 이제 제척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자 범위가 원래 그 저기 당사자와의 과거의 사용이 모두였는데 이거 너무 좀 광범위하다 해가지고 요 이제 그 해당 그 관계된 그 날부터 최근 5년 내 사용인만 이제 지적되는 걸로 그렇게 좀 범위를 좀 한정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부가지적 기간 연장 특례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글로벌 최저한세가 이제 2024년 올해서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 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15% 가량 이제 실효세보다 더 세금을 적게 내면은 이제 그 모기업이 속한 국가에서 그 실효세율 10%라고 하면 15%의 차이, 뭐 5%를 더 징수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최초 신고는 이게 1년 6개월 뒤에 신고하는 거라 2024년분이면 2025년 넘고 그다음에 2026년 6월까지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신고하고 나서 실효세율이 뭐 10%인 줄 알고 15 차이는 5%를 했는데 알고 실효세율이 9% 다르면 이제 1% 더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 이제 실현되는 건 2026년 6월 신고돼 보면 그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압류금지 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이거 되게 사실 의미 있는 규정인데요. 그 시효 중단 사유에는 이제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압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세액이 뭐 예를 들어서 2, 3억 있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이제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제 체납을 한다는 거는 사실 사업이 안 되고 영세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대부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부가세 체납했는데 5년 지나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지나서 안 없어졌다. 이게 이제 살펴보면은 그 소액 그 이제 예금 채권 같은 거를 이제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계속 돼 있는 사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압류가 돼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단 1초도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이 안 흘렀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액 예금 채권 중에 개인별로 이것도 좀 오래 늘어갖고 괜찮은데 예금이 이제 185만 원 미만이 되면 그 예금은 압류 금지 재산이에요. 압류하면 안 돼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체납자가 은행별로 예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예금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되면 50만 원짜리를 압류해도 유효한 거니까. 근데 50만 원짜리 압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1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185만 원 안 되기 때문에 그 50만 원은 압류 금지예요. 근데 압류는 해놓은 상태라면 그러면 시효가 흘렀냐 안 흘렀냐 이런 쟁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압류 금지 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한다. 즉 중단된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흘렀다. 근데 여기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지만 종국적으로 압류 금지 재산이 된 것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영세한 납세자가 뭐 체납하고 한 7, 8년 흘렀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시효가 완성됐으면 납세 의무가 소멸해서 다시 사업 재개할 수 있는 거고 시효가 안 흘렀다 주장을 세무서에서 해요. 압류가 됐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압류 금지 재산입니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이제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
원칙 적용 명확한데 이거 이제 작년 개정하고 좀 연동이 돼 있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국세 우선할 때 일단은 저기 그 법정길이 있고 법정길에서 먼저 이제 그 법정길보다 앞선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이런 것들은 뭐 저기 그 우선 징수를 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있는 국세 가산금은 이제 담보권이라든가 뭐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후순위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나보다 앞선 법정기일보다 앞선 예를 들어서 세금 채권이 뭐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난 그래서 보증금 내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소유자 변경인 거죠. 근데 그 소유자 변경된 그 새롭게 산 사람의 체납세금이 많어. 뭐 한 1, 2억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소액임차 보증금을 권리구제를 못 받는 그런 위험에 노출됐으니까 작년에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소유자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 종전 임차인의 또는 종전 법정기일보다 법정기일보다 앞선 그 담보채권 등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종전 소유자 즉 양도하신 분의 예측 가능했던 앞선 그 체납 국세가산금만큼만 우선한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더 명확하게 한 거예요, 올해. 종전 소유자의 그 법정기일보다 앞선 그 세금을 한도로 우선 징수하는데 한도 내에서 그 소유자 바뀐 사람도 그 법정기일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세금에 한해서만 우선한다. 그러니까 더 두텁게 보호해 주게 되는 거죠. 그 앞서 요거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한도로 우선 징수하는 건데 그 한도 내에서 다시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해서 법정기일이 권리 선정일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보다 더 앞선 체납만 우선 징수하게 해서 납세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된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 세액공제 후 시설 인정 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에서 이게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 할 때 요 신성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기 뒤에 나와요. 이 국가전략기획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선 이제 확인받아서 선공제를 한 뒤에 나중에 시설 인정 범위가 이게 더 변경이 돼서 작아졌다면 요거 세액공제를 이렇게 토해내게 될 때 그때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건 붙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9번도 되게 중요한데 요게 사실은 법 개정한 내용하고 시행령 개정한 내용에서 좀 이게 약간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법령 개정할 때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증법상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서 상속증여세를 덜 냈다라고 했으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평가 방법이 달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은 세금 더 내는 거에 플러스 과소신고가산세는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납부지원가산세는 내는 거예요. 내는 거지만 그런데 상속증여자산 평가 방법의 차이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방법에 의해서 바뀐 거라면 납부지원가산세도 이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첫 번째 바꾸려고 그랬었냐면 아니 그냥 상속증여자산의 평가 방법 차이만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면제하고 납부지원가산세도 면제하자라는 게 시행령에서 이제 들어오겠다고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외에 양도세도 내잖아요. 그럼 양도세도 과소신고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부담부증여의 평가 방법 차이로 양도세가 뭐 적게 신고한 거야? 그것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하자라고 새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납부지원가산세도 그거 부담부증여 그거는 면제해주자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령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과소신고가산세는 평가 방법 차이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당연히 안 해줄게. 원래 종전에다가 부담부증여 하나 더 얹은 거죠. 그런데 납부지원가산세는 상속세, 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방법 차이 그리고 부담부증여도 평가심의위원회에 거친 평가 방법의 차이에 한해서만 면제해주겠다. 그 외 사유는 면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법 바뀔 때 내용하고 좀 시행령 나온 내용이 좀 이제 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조금 세무사회에서는 이게 바뀌었다 뭐 이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가산세가 이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있고 협력의무 관련 가산세가 있잖아요. 협력의무 관련 가산세는 이게 이제
한도를 둬가지고 연간 중소기업 5천만 원, 뭐 대기업 1억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협력의무 가산세에 열거가 안 돼 있었던 거. 그중에 이제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요거를 이제 그 더 추가해서 명확하게 넣은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불복할 때 대리인 할 때 보통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사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소액 사건이었는데 소액 사건의 범위가 종전 국세 3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으로 늘면서 이것도 같이 이제 변동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선 대리인이라고 해서 이제 영세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세무사들이 이제 국선 대리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심판 청구할 때 대리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법인은 없었거든요. 근데 법인이 이제 들어온 거죠. 수익 금액 3억 이하, 자산가액 5억 이하인 뭐 이런 법인들의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 청구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을 합리화했다. 그래서 예,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죠. 예. 그다음에 아까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가 국세의 경우에 3천에서 5천으로 늘어가지고 소액사건 이제 빠르게 해주잖아요. 이게 심리를 주심 1인이 그냥 단독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신속한 구제 때문에 범위 확대시켰고요. 지방세도 같이 바뀌었어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좀 늘려놨다. 그다음에 비상임 심판관 위촉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규정한 거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심판관의 임명 철회나 해촉 사유를 좀 더 확대시켰어요. 그래갖고 사실 심판관님들 이렇게 해촉하기 쉽지 않았는데 좀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좀 확대시키는 한편 그 심판관님들 비상임 심판관님들의 임기를 확대시켜줬어요. 옛날에 3년이었고 한 차례 중임했으니까 그 이제 6년 이제 하면은 못했거든요. 근데 3년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은 하면 6년이고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한 번 그만두면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또 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연임만 못할 뿐이지 계속 이제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심판관님들 풀을 좀 넓히면서 대신 또 좀 이제 해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넓혀놨다 이렇게 이제 개정된 것이죠. 그 다음에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 연락 거부 사유, 뭐 주심이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뭐 저기 청구인이 열람 요청하지 않고 하게 되면 처분청만 열람 요청하면 이게 각하 사유나 아까 소액 심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 열람 안 하게 그냥 해서 빨리 그냥 그 종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관 회의 개최 통지 방법 명확화해서 이게 이제 보통 뭐 그냥 전화도 해주고 메일도 보내시는데요. 전화, 휴대, 문자, 그다음에 전화번호로 이제 언제 개최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심판관 합동회의 구성인원 해서 예전에 이제 심판원장 계시고 비상임 심판관, 상임 심판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원 상임 들어오시고 그 동수 이상의 비상임 분들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일단 이 12명에서 20명 사이로 들어오게 하면서 이 뭡니까 적어도 상임 이상의 그 비상임 분들을 이제 구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합동 회의할 때 전원 다 들어오고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결정서를 사실 직접 받아가거나 우편 같은 걸로 이제 투표 송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받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공시송달 이게 사실 심판 결정문을 공시송달한다는 거 이례적인 사실인데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공시송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과세 정보 같은 거 이제 이용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비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내용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거 유지 위반자 점검할 수 있는 결과 뭐 이런 것들 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요. 요즘에 보면 인터넷 좀 쳐보면은 뭐 국세 정보는 정말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이제 뭐 연구 목적만으로 해서 다 이제 뭐 불인식해 갖고 이게 뭐 자료 받아서 한다는데 진짜 막 뭐 심지어 뭐 사대보험 이런 거를 이름 치면은 어떤 법인의 어떤 사업장에 직원이 몇 명이 있고 평균 사대보험을 얼마 내고 이렇게 다 나와버려요. 이게 그런 것들이 오픈된다는 게 사실 이게 뭐
참 그렇습니다. 예. 아니 국세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돼서 자꾸 그런가 봐요. 그다음에 과세정부 심사 청구 재결정 선택권의 확대 이게 이제 원래 국세청에 청구할 때는 그 한 10억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국세청 청구하는 걸 5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국세청 과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넓게 받아줄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과적할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통고 처분받거나 고발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과적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단서에 고발 또는 뭐 통고 처분 관련 없는 세액은 할 수 있다, 세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명확하게 해서 그 한 거예요. 그다음에 과적해서 결정할 때 뭐 불채택, 뭐 저기 채택, 심사하지 않는 결정,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부적 청구가 부적법하면 또 이제 심사하지 않는 결정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합리화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기한 상향해 가지고 그 저기 고시 뭐 이런 내역들을 상향 입법해서 시행령으로 넣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국세기본법 보고요. 이제 국세징수법으로 가겠습니다.